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12월 8일 이번 주 개인적으로 저는 12월 둘째 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의 생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냥 생일이면은 되게 기분 좋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생일은 생일이다. 그래서 기분이 그냥 좋다.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생일 같은 일이 매일매일 벌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한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리해서 제가 혼자 이제 기분 방방 떠 있을 예정이니까 대리해서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여도운 탄생일 말고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FOMC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이번 주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오라클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적도 실적인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조금 진정시켜줄 만한, 안심시켜줄 만한 그런 내용을 과연 오라클에서 발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또 FOMC에서는 점도표도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월가에서는 이번 주 금리 결정이 기정사실화, 금리 인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그 행로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점도표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걱정하시나요? 지난 주말의 시장은 눈치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했고, 제일 핫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한 거죠. 돈을 많이 받게 되는 워너브라더스만 주가가 올랐는데, 넷플릭스도 올해도 그렇고 뭔가 청사진을 많이 밝혀준 게 있어가지고 워너브라더스를 품고 나서의 행보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주말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님 모시고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전략, 지난주의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번 주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빨간펜 선생님처럼 요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일들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떻게 걱정이 더 많이 되나요? 아니면 기대가 많이 되나요?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채팅창도 봤는데 뭐 팔란티어 뭐 $150 뭐 깨질 때 막 다들 걱정하셨는데 어느새 $180까지 올라왔다. 역시 미국 주식은 그냥 밀리면 사는 게 맞다. 밀사. 예. 그거를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고 그 좋아진 근거는 12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건데 사실은 이제는 좀 냉정하게 봐야죠. 어떻게 냉정하게요? 뭐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뭘요? 금리 인하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해줬을 때 시장이 막 환호할지 안 할지? 환호할지 아닐지.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선반영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근데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FOMC에서 또 무슨 얘기 할지, 뭐 내년에는 몇 번을 내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시장은 반응이 좀 갈리겠죠. 예. 부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상 인하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파월 의장이 만약에 뭐 추후에 금리 인하는 뭐 계속해서 인하기 좀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또 막 매다 저거 매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죠. 봐.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매파적일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금리 인하의 그 근간은 고용의 부진에서 오는 건데, 고용의 부진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요걸 잡으려면 앞으로는 조금 비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매가 나오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과연 파월 의장의 이제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번 주는
뭐 기대감도 높고 FOMC가 잘 끝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또 역으로 반응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지수는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등락했고 러셀만 좀 빠졌죠?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네.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우지수 0.2%, 나스닥 0.3%, S&P 500 역시나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러셀 2000은 0.4%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1% 근처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부담을 느끼는 중소형주들의 약세가 조금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주를 기대하게 하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셨던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 이제 좀 금요일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좋은 얘기들이 나오려나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지난주를 좀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의 발목을 좀 잡는 게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0.5%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확실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좀 확장되면서 올라가는 구간인 것 같아서 엔비디아 같은 좀 큰형님이 살짝 자리를 비켜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마이크론이 또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오늘장 국내 증시가 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띄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금리가 4.14%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아까 채팅창에서도 지적을 해주시던데 저도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뭐 미국 금리 내린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닌 게 일본이 금리를 12월 인상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금리와 내려가는 금리 속에서 그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 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FOMC도 우리가 금리 내렸을 때 과연 시장이 그대로 웃어줄 것이냐를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엔화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화가 내려갈 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막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청산이 됐을까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짚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뭐 불확실성과 변동성 이슈는 항상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된다. 금리의 상승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도 뭐 보합세, 금도 보합세인 걸 보면은 확실히 FOMC를 대기하는 그런 심리를 명확하게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국제유가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이거는 이 정도의 반등은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 시그널들을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서 내년에는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한다면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반등하는 건 일단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물가를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PC 발표였는데 네네. PC 얘기는 지난 9월 거라서 그런지 맞아요. 크게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PC 물가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큰 관심거리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뭐 12월인데 9월 PC를 보고 있는 게 좀 웃기기는 하죠. 예, 그동안 이제 셧다운 때문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렸던 거를 밀어놨던 거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파란색 실선이 그 연간으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나 보시면 확실히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시작은 좀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3%까지는 가지 않았다. 2.8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3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점을 두고 일단 금리 인하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고요. 특히나 이 코어 PC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자신감을 세워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셧다운 기간 동안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보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신뢰도가 막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소비심리가 예상치보다 좋았죠. 52를 예상했는데 55가 나왔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 게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하드 데이터, 실제로 나온 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응답하는 그런 심리 지표잖아요. 근데 예상치가 4.5였는데 4.1까지 내려왔다는 게 이러면은 지난 9월에 어떤 PCE가 3% 근처까지 갔어도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조금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좀 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가도 계속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뭐 추수감사절 앞두고 역대 추수감사절 역사상 가장 낮은 뭐 천연가스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적인 분들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관세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높이는 건 아니구나라고 조금씩 안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연준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였는데 그 논리가 조금씩 깨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게 인디펜던츠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약간 부동층이라고 하죠. 뭐 이렇다 할 지지세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 관계없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 지표라서 사실 뭐 트럼프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트럼프 정부 말이 맞아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 정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갈 것 같아라고 응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방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걱정했던 수준은 아니야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들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인하에 대한 확률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크게 변하지 않고. 사실 이번 주는 FOMC가 제일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앞에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FOMC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90%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86% 정도면 뭐 연준도 어쨌든 여론을 살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큰 이변이 없으면 아마 이번 주에 저희가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람이 이제 캐비넷의 차기 의장 후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거의 본인이 의장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활동 반경과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 의장은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지만 처분을 할 수 있군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연준 기관의 어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햇셋의 의견을 받았을 정도로 아마도 연준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아마 인하 사이클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좀 예고를 해준 거죠. 물론 본인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확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12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과연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시장은 조금씩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 넘어 산이네요. 1월에 금리 인하까지 지금 기대를 막 가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좀 급하게 달리면 1월 금리 인하까지 미리 반영을 했다가 마치 11월에 시장이 되게 크게 흔들렸던 것처럼
그때도 이제 12월에 당연히 금리 인하 하는 거지 했다가 막 연준위원들 나와가지고 뭐 못할 것 같아 이러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연준은 좀 싸워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항상 역할이 너무 시장이 급락하는 것도 방어를 해야 되지만 너무 급등하는 것도 항상 좀 제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1월 금리 인하까지 시장이 막 급격하게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좀 연준도 또다시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채팅창에도 뭐 엔캐리 핑계로 다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일본의 금리를 또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이제 12월.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12월 금리 인상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막 거친 조정을 유도할까?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언제든지 거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금리 차이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그래서 이제 숙제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가의 상승은 경기가 너무 좋을 때 오는 거잖아요. 다들 막 뭔가를 사고 싶어 하고 나도 돈 낼게 하다 보면 그 물건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했던 수준이 아닌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준은 그걸 더 싫어할 수 있거든요. 경기가 후퇴해서 혹시라도 침체까지 가는 내러티브가 된다면 연준뿐만이 아니라 시장은 그걸 더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좋은 뉴스를 계속 기다렸잖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 돼. 고용이 안 좋아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 이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 계속 가버리면 시장이 오히려 더 발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 좋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연준이 잘 잡고 있다는 걸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너무 배드 뉴스보다는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지표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게 앞으로의 어떤 걱정거리를 굳이 정리하자면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음 숙제다. 정말 시장은 그냥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그 상황이 놓여져 오면은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3%도 대응이 하나 좀 필요한 게 생겨가지고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3%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을 하시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3% 앱이나 웹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라이브에서 오디오 송출이 약간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요게 설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위에 보면은 오디오 모드가 있고 동영상 모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동영상 모드로 선택을 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디오 송출은 빨리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을 빨리 하도록 할게요. 저희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시장 대응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숙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준이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침체가 온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최근에 어떤 시나리오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지표가 나와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닐 수 있다. 반대가 점점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연준이 대응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연준이 대응을 했을 때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용 둔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준이 얼마나 잡느냐가 이제는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고용 둔화에 대한 해석도 처음에는 이제 이민자 쪽의 단속도 있었고 또 AI나 로봇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 금리 인하의 내러티브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숙제로 얘기하는 경기 침체라는 그쵸? 키워드가 또 떠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막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K자형 경기라는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쓰기가 어려운 게 아무리 돈을 풀어도 K자형의 그 원하는 그 아래쪽에다가 돈이 가는 걸 원하는데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가 그게 안 돼요. 예, 계속 쫓아가는 쪽으로 이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다들 이제 돈 주면 AI 투자하는데 그쵸. 예, 그러면은 그 AI고 뭐고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돈 푸는 혜택이 쉽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연준이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의 숙제라는 거고,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좀 하락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씩 시장을 달랠 수 있는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K자형 경기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 로우 퀄리티,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그런 그 인건비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수익이 점점 이게 줄어들면서 이게 차별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경기가 조금 안 좋은지 그 달러트리라든지 달러제네럴 같은 그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하이어 인컴, 그러니까 고소득자들도 지금 그냥 이런 좀 저렴한 물건 사는, 생필품은 저렴한 물건 사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달러트리가 실적 발표하고 이번에 고소득자들이 되게 많이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실적이 좋았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해서 숏배팅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들, 여전히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려인데, 뭐 여기서 끝나면 그냥 뭐 우려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식 투자 열기는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장외에서도 계속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확실하게 이렇게 급등한 그런 모습이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돈을 푼다고 하잖아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이제 돈을 쭉 뿌린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어떤 결과를 또 인플레이션으로 흘러 들어갈지, 또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요것 또한 미국 정부가 잘 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에 이제 모든 그 상품들이, 예를 들면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거, 구리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쵸. 이게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그 갭을 다 메워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어도 관세에 대한 노출도가 줄어들었다는 것 외에 이제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뭐 중소형주나 코인 쪽에 있어서도 이대로 있으면은 돈이 안 돌 것 같아를 걱정하지만, 한켠에서는 야 이거 금리 인하해주면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키워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 반등, 내년부터는 어떤 내러티브보다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요런 얘기 이거 있었죠. 이제 2026년도가 되면 북중미 월드컵을 합니다. 네. 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개최국이 되어서 이제 엄청 큰 판이 일어나죠. 이때부터는 참가 국가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이 A조에 포함이 돼서 이제 멕시코에서 경기를 6월에 치르게 됐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여기 왔는데 또 서로 막 으르렁대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랑도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파가 또 선물을 줬어요. 피파 뭐 평화상인가? 뭐 이런 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줬습니다. 평화, 피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화합의 해로 가서, 올해는 이제 싸우느라 뭐 관세, 물가 이런 거 걱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경기가 좀 다 같이 좋아지는 해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 특징적인 기업에서의 이야기는 이게 진짠가요? 어떤 트루스 거죠? 소셜에 이어서
트루스 AI를 지금 만든다고요? 그렇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하니까 예, 트루스 AI라는 게 있더라고요. 트루스 소셜이 이제 나왔어요 이미? 아니요, 이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트루스 소셜이 이제 그 SNS였다면 네. 트루스 AI, 새로운 AI 플랫폼을 뭐 공개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형태나 일정이나 그런 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AI 플랫폼, 과연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이렇게 이거는 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계속 AI를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뭐 누군가의 어떤 위협이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관심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자료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고 11월에 종합을 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건 그만큼 앞으로 에너지가 중요할 것이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 돈의 개념이 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막 화제가 돼서 SNS에 막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돈이라는 게 이제 AI랑 로봇이 들어오면 인간의 그 노동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그 줄어들 거다. AI랑 로봇이 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돈을 노동을 누가 잘해서 돈을 누가 많이 버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AI랑 로봇을 얼마나 일을 잘 시키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서 그래서 앞으로의 그 화폐 가치는 어쩌면 에너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 안보 전략이 그래서 에너지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고 네. 앞으로 미래 통화인 뭐 비트코인을 그래서 자꾸 좀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주에 대해서도 최근에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T1에너지는 태양광 관련 기업인데 최근에 반등 탄력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태양광도 아무리 그래도 역시나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구나라는 에너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폭스콘의 11월 매출이 공개가 됐는데요. 폭스콘 뭐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그 수혜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서버렉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AI 수혜주로 훨씬 더 많이 재편이 됐죠. 근데 11월에도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다시 최근에 조정을 딛고 올라왔고요. 샌디스크의 주가도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당장 신고가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뭐 최근에 뭐 논란이 좀 있었어도 충분히 다 같이 잘 되는 거다라는 논리에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여기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확실히 최근에 AI 주식들이 버블은 아니지만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최태원 회장이. 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뭐 모르죠, 저도. 왜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조금 비싼 거 있다. 뭐 그런 거겠죠. 돈은 나만 버는데 네. 하이닉스가 돈은 제일 잘 버는데 뭐 다른 주식들까지 쫙 올라오면서 요게 약간 조금 버블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항상 그런 기업 CEO들이 얘기하는 거는 잘하는 건 난데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오픈 AI는 이제 또 호주로 간다고 합니다. 호주 쪽에 MOU를 맺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한다. 오픈 AI가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괜히 불안해지기는 하는데 그쵸. 그래도 이번 주에 그 문제아들이죠.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야 오라클이라든지 코어웨이브라든지 문제아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새 코어웨이브는 많이 이제 돌려냈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100까지는 가야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오라클의 실적 발표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슈가 참 많기는 한데 저는 최태원 회장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괜히 얘기했네 제가. 네, 마음에 걸리네요. 네. 자, 알파벳 요새 또 구글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고점에서 저렇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뭔가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알파벳 구글이 대장인 거죠. 그렇죠. 네, 자타공인 소프트웨어 대장이라고 한 게 이게 뭐 다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포머 인텔 CEO라고 돼 있잖아요. 예전에 네. 그 팻 갤싱어 이분이 구글이 제미나이 3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계속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누가 뭐 AI로 가장 좀 뭐 주식을 하나 산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주식을 하나 산다면 뭘 살 것 같아? 라고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더니 네. 난 주식 안 해. 나는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근데 내 생각에 구글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를 지금 밸류에이션에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쵸. 알파벳은 자타공인 소프트웨어 대장이 되고 있고요. 트로이스트에서 $350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뭐 단순히 AI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자상거래, 디지털 광고 지출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 있고 유튜브 있고 견조한 고용시장에 광고 플랫폼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모멘텀까지 웨이모까지 나오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타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조금 비용 접는다고 하면서 월가의 분석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아유 진작에 했어야지 하면서 각종 월가의 기관들이 메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다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팔란티어 웨드부시에서는 시총 1조 달러를 향한 금빛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뭐 5천억 달러가 안 되는데 1조 달러면은 뭐 이거 2배는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조정을 다 절반 이상 돌려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뭐 신고가 열심히 또 달려가 봐야겠죠.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사실은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주가들을 깨운 공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야 이제부터는 세일즈포스도 AI 덕분에 이제 실적이 좀 나오나 보다라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세일즈포스까지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썰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X가 내년에 IPO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고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그냥 그 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라서 아예 무시할 보도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IPO 할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왜 지난번에 엔트로픽 얘기도 말씀드렸고 오픈 AI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쵸. 내년에 대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가 어쩌면 AI의 어떤 고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얘기가 좀 지켜보십사 하고 넣어드렸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다음 특징주들 보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합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HBO 맥스를 넷플릭스가 가져가면 그냥 완전 그 디지털 기반의 회사가 방송국을 먹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방송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건은 트럼프 정부가 이거 너무 독점 아니야? 라는 점에서 약간은 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K뷰티 요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울타뷰티가 K뷰티 덕분에 또 화장품은 잘 팔립니다 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12% 넘게 급등을 했다는 거 이번 주에 또 K뷰티도 좀 봐야 되나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P 500 편입이 나왔는데 카바나, CRH, 컴포트 시스템스 요 세 개가 포함이 됐어요. 카바나 빼고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죠. 근데 사실 기대했던 종목이 원래는 소파이였거든요. 근데 소파이가 그것도 안 나왔고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오클로도 같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더라고요. 또 중소형주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유상증자 막 발표하는 게 또 시즌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언제나 이런 리스크를 좀 동반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FOMC뿐만 아니라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어도비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코스트코, 룰루레몬도 있네요. 아마 이번 주를 얼마나 잘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운명이 갈릴 것 같아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있을 다양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부디 우리 시장이 원하는 내용들을 좀 발표해 주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1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